돈 안 보내주면 지금 확 죽어버릴 거야. 술에 취해 또다시 목숨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34세 아들. 달려간 그곳에서 7살 손녀딸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죄책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아들 뒷바라지에 온 세월. 남들은 은퇴하면 손주 보는 낙으로 산다는데 저는 왜 아직도 자식 뒷바라지가 끝나지 않는 걸까요? 엄하게도 해보고 애원도 해봤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이 지독한 지옥을 끝내야 하기에 66의 저는 평생 달고 살았던 다정한 가면을 벗어던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는 좋은 엄마 하지 않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66 한미숙입니다. 오후 2시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시간인데 저는 오늘도 식탁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벌써 식어버렸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이제는 뜨거울 때 마시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하던 피아노 학원을 정리한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인천 부계동 그 골목 2층에 있던 학원이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그때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나서도 학원은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저도 학원으로 나갔고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 한켠에 앉아서 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제일 바빴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든든하기도 했어요. 그 학원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42살이던 해에 출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처음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주변의 신고로 119가 오고 저는 응급실로 달려가고 의사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큰딸이 10살, 아들이 8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학원은 저희 세 식구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거지요. 내가 쓰러지면 저 어린 자식 둘을 누가 키우나 싶어서 슬퍼할 시간도 없이 다시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학원 간판을 내리던 날 마지막으로 피아노 뚜껑을 닫으면서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텅 빈 학원에 혼자 앉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이를 악물고 버텼던 날들,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보란듯이 키우려고 학원에 온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가르쳤던 그 긴 세월이 다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 건반 위에 제 청춘이 있었고 제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 없이 혼자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같이 어디라도 다니고 있었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행이라도 가자고 이제 고생 많았으니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줬을 것만 같은데 말입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딱히 할 것도 없는 오후가 이렇게 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는데 말이지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많이 지쳤다는 생각만 듭니다. 큰딸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사위가 대기업에 다니고 예쁜 손녀도 하나 있어요. 딸아이는 참 잘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엄마 혼자 자식 둘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린 나이에도 느꼈던 모양인지 자라면서 투정 한번 심하게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학원으로 와서 제가 레슨을 하는 동안 구석에 앉아 묵묵히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또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큰딸 수진이는 매주 제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짧은 안부일 뿐인데 그게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말이면 사위랑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오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북적이는 그 시간이 요즘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자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근데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내려앉고 손이 먼저 떨려옵니다. 아들 준수는 올해 34입니다. 준수가 어릴 때 저는 그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랑 목욕탕도 가고 자전거도 가르쳐 주는데 준수는 늘 엄마 손만 잡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마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지중지해줬고 원하는 건 더 많이 들어주고 받아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다는 연락이 오면 열일 제치고 학원 문을 닫아가며 달려갔습니다. 선생님께 고개를 숙이고 상대 학부모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수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오늘 왜 싸웠어? 물으면 걔가 먼저 아빠도 없는 게 라고 했단 말이야 라는 대답에 저는 아이에게 아무런 질책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엄하게 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이 자꾸만 제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과한 미안함이 잘못이었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딸 수진이는 어린 나이에도 늘 제 걱정을 먼저 해주던 아이였던 반면 준수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아들이었습니다. 준수가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이가 벽에 위태롭게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붉어진 얼굴과 흐려진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다 큰 아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매를 들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국 그날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챙겨다 주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저 사춘기라서 그러려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어서 아이를 엄하게 잡아주었다면 달랐을까? 화를 내려다가도 목소리를 높이려다가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 신기하게도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유약한 태도가 준수에게도 저에게도 최악의 선택이었지만 그때는 그것 말고는 품어줄 방법을 몰랐습니다. 준수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달라질 거라고 제 몫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이던 공장을 불과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돌아온 날 준수는 씩씩거리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난 남 밑에서는 도저히 일 못하겠어. 그때 단호하게 한마디를 했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텨내지 못하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참고 산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야윈 자식의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도 저는 그래, 고생했다. 힘들었으면 좀 쉬어라 하며 다독였습니다. 그게 끝없는 나태함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도, 세 번째 직장도 이직의 핑계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유독 나만 괴롭힌다. 거기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돌아오는 아들에게 저는 매번 같은 면죄부를 쥐어주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 가면 된다는 말이 위로인 줄 알았는데 실은 자식을 망치는 독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척 부탁을 하더니 나중엔 아예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듯 말투가 당당해지더군요. 그렇게 받아간 돈은 고스란히 준수의 술값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유도 되지 않고 손부터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보태줘. 조금이라도 거절할 기세를 보이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대로 대화가 끊겼고 몇 날 며칠을 연락 두절인 채 사람 속을 태웠습니다. 그러다 잔뜩 술이 취해 집에 와서는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거잖아. 누나는 똑똑해서 잘 나가니까 좋겠네. 나만 이 집에서 늘 찬밥이지? 그냥 나 하나 없어지면 다들 속이 시원하겠지? 엄마도 그걸 바라잖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엄하게 꾸짖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내가 외면했다가 아들이 정말 험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저를 쇠사슬처럼 붙들었습니다. 결국 돈을 주고 나서야 끝없는 시달림이 끝나곤 했습니다. 처음엔 준수가 진짜로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떻게 되어버릴까봐 두려웠고 그렇다고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인것밖에 없어서 늘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지독한 불안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저는 조금씩 그리고 철저하게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굴레는 수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돈을 보내면 잠잠해졌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협박에 가까운 원망이 날아왔습니다. 악에 받쳐 준수와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싸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쪽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내가 아빠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해 이 아이를 망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방이 조용한 거실에 홀로 나와 앉아 있는데 문득 서글픈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준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두려움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은 사랑과 죄책감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져 버린 채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건 27살 때였습니다.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온 날 준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기가 막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마땅한데 솔직히 그 순간 제 가슴에 얹힌 건 기쁨이 아닌 묵직한 돌덩이였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생기고 자식이 태어나면 이제는 정말 철이 들겠지 싶었습니다. 그 신락 같은 기대 하나를 붙들고 저는 아들의 결혼을 도왔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모아둔 돈으로 전세금을 보태고 혼수도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들이 제 몫을 하는 가장만 되어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연락이 뜸한 게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좋은 신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전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 그 다음엔 카드값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어도
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 스스로 책임을 지라며 단호하게 거절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며칠 뒤 어김없이 며느리에게서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애 아빠가 또 술을 먹고 집안 집기를 다 부쉈어요.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일도 안 나가고 매일 술만 마시는데 저 혼자 벌어서는 할인이 분유값에 기저귀값 대기도 벅차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핏덩이 같은 손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그 처량함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차마 며느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지갑을 열었고 그렇게 위태로운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준수가 30살이 되던 해봄 끝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담담해서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술을 끊지 않으면 갈라서겠다는 아내의 수없는 경고를 준수는 끝내 무시했던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수는 3살짜리 할인이를 안고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준수는 멋쩍은 얼굴로 서 있었고 품에 안긴 할인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어린 것의 앞날이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당분간만 신세 좀 질게. 그 당분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족쇄인지 아들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자식과 손녀를 길바닥에 나앉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예금에서 1억 원을 꺼내 제 집 근처에 빌라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최소한 비바람을 피할 공간은 있어야 했으니까요. 이체를 누르는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당장 갈 곳 없는 아이들의 현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아들의 시계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면 아들 집으로 가 할인이의 등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고 머리를 예쁘게 묶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를 하원시키며 장을 보았고 저녁에는 아들이 먹을 반찬까지 새로 만들어 빌라에 날랐습니다. 빨래와 청소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한마디 잔소리라도 하려 들면 준수는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지금 일 알아보고 있으니까 닥달 좀 하지 마. 내가 애야? 남편이 떠난 뒤 홀로 두 아이 키우면서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이만큼 지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몸은 고달파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방향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버티고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인이를 챙기면 내일은 아들 집안일을 해야 했고 모레는 또 반찬을 날라야 하는 도돌이표 같은 일장이 매일같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인이를 재우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식탁에 앉았는데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한 거실에서 참았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손주 재롱 보는 낙으로 산다는데 제 인생은 왜 여전히 자식의 짐을 짊어진 채 멈춰 있는 것인지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엄하게 꾸짖어도 보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잔인한 현실이 가슴 깊이 박혀왔습니다. 조용히 숨을 쉬며 자고 있는 할인이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별을 어떻게 알겠으며 할머니가 왜 매일 밤낮으로 자신을 돌보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할머니가 오면 좋다고 품에 안기고 토닥여주면 금방 잠이 드는 순한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그 죄 없는 아이의 눈망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 아이의 따뜻한 밥을 지어야 하고 손을 잡고 배웅을 해줘야 하니까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손녀딸이 눈에 밟혀 저는 그날 밤도 슬픔을 훔쳐내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또다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준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미안해하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사라졌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다 주어도 반찬이 이게 뭐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라며 퉁명스럽게 타박하기 일쑤였고 할인이의 등하원을 도맡아 주어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이제 내 집 관리비까지는 엄마가 못 내준다. 내가 직접 벌어서 내라. 예상대로 준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준수가 선택한 건 대화가 아닌 시위였습니다. 아들은 그 주 내내 집에서 밥을 지어 먹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잡은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아빠가 집에서 밥을 안 먹어. 나도 먹을 밥이 없어.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쌀이 있고 반찬이 널려 있는데 자식을 굶기다니요. 엄마인 저에게 시위하겠다고 그 어린 자식의 배를 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할인이가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 모진 결심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식이 굶는다는데 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준수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마치 승리자라도 된 듯 당당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쁜 놈이 제 딸을 방패로 쓰고 있구나.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굴레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준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할인이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그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제가 절대로 모른 척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매번 곤란한 상황이 올 때마다 할인이를 앞에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밉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징글징글하게 밉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게 나 자신이라는 자책이 밀려올 때면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준수가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가슴엔 커다란 바위가 얹힌 듯 숨이 막혀옵니다. 그래도 할인이를 보면 거짓말처럼 살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 문을 열고 나오던 할인이가 저를 발견하고 할머니 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때면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눈 녹듯 사라지곤 합니다. 조그만 몸으로 품에 안겨오는 아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비로소 내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어느새 7살이 된 할인이는 제법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늘어놓고 조그만 입으로 밥을 먹으면서도 쉼없이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다 가끔 할머니는 왜 나랑 같이 안 살아? 하고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어 그저 아이의 머리만 쓸어내려 줍니다.
사실 준수가 이혼하고 할인이를 안고 왔던 첫날, 저도 합치는 걸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집에 살다 보면 아들의 음주 폭언과 협박이 할인이 눈앞에서 똑같이 반복될 게 뻔했으니까요. 어린 손녀에게 그런 지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무리를 해서라도 근처에 따로 집을 얻어준 것이었습니다. 가깝게 살면서 돌봐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사는 것과 다름없는 고달픈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준수가 밖으로 겉돌 때면 할인이는 거실을 서성이며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라는 손녀의 물음에 저는 늘 아빠 일하러 갔어라는 거짓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이 어린 것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그 말 말고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할인이가 제 손을 꼭 쥔 채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 곁에 누워 곤히 잠든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처연해집니다. 아빠가 왜 매일 술에 취해 사는지, 엄마는 왜 자신을 두고 떠났는지, 할머니는 왜 매일 이 집에 와서 눈물을 훔치며 밥을 해주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처럼 잠든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안쓰럽고 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준수가 밉다가도 할인이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저 아이에게는 세상에 아빠밖에 없는데 그 아빠가 저 모양이니 결국 남은 보호자는 늙은 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질긴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건 전부 저 가녀린 아이 때문입니다. 그저 할인이가 상처 없이 행복하게 자라주는 것, 할머니로서 바라는 소원은 오직 그것 하나뿐인데 그 소원 하나를 지켜내기가 이토록 무겁고 고통스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은행 볼 일이 있어 무심코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잔액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억 4천만 원. 한참 동안 화면 속의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들이닥친 숫자를 마주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큰딸 수진이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할 때 혼수 보태준 것, 아들 준수가 20살 때부터 34이 된 지금까지 뒷바라지하며 쏟아부은 생활비와 결혼 전세금, 거기다 4년 전 빌라 보증금으로 쪼갠 1억 원까지 4억 가까이 되던 통장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손가락으로 떨리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시세 5억 남짓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1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국민연금 월 60만 원, 아들 집 전세 보증금 1억. 이게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았습니다. 고작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관리비에 보험료, 제 최소한의 생활비와 병원비, 거기다 아들에게 꼬박꼬박 주는 돈까지 합치면 6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흔적도 없이 바닥나 버립니다. 지금이야 남은 통장 잔고를 쓰며 간간히 버티고 있지만 이 돈마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엔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생각이 머리에 스치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제 나이 이제 겨우 66입니다. 건강하다면 앞으로 20년, 아니 30년을 더 살 수도 있는 세월인데 그 긴 시간을 단돈 60만 원으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몸이라도 아파서 큰 수술이라도 해야 한다면 남은 1억 남짓한 돈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게 뻔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나 길바닥에 나앉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끔찍한 불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쓰러지면 어떻게 되나. 아들은 돈이 없고 딸에게 짐을 지울 수도 없는데 그러면 내 손녀 할인이는 대체 누가 키우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이야 할머니가 버텨주니까 할인이가 저렇게 웃으며 잘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쓰러져 버리면 저 불쌍한 아이 곁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준수 혼자서 제 자식을 제대로 키워낼 리 만무했습니다. 나 하나가 버텨야 저 아이가 산다. 그 절박함이 차오르자 막연했던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칼날로 바뀌었습니다. 슬퍼하고 무서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간 진짜 우리 세 식구 다 같이 죽겠다는 위기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새벽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준수에게 베풀고 있는 게 과연 부모로서의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내 마음 편하자고 부리는 위선이자 면죄부인가? 매달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생활비를 입금해주고 꼬박꼬박 반찬을 해다 나르며 할인이의 등하원을 시키는 일. 저는 그것이 준수를 돕는 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 자란 성인 아들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뒷바라지하고 있음에도 준수는 단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지갑을 더 깊숙이 열려하고 당연하다는 듯 제 어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수가 일하지 않아도, 준수가 노력하지 않아도, 준수가 술에 찌들어 폭군으로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제가 완벽한 도피처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자식을 망치는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더 명확해졌습니다. 머리로는 늘 외면해왔던 잔인한 진실을 통장 속 차가운 숫자가 제 눈앞에 강제로 들이밀어 똑바로 직면하게 만든 것입니다. 남들은 집 한 채도 있고 현금도 그 정도 있으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제 통장의 돈은 밑빠진 독처럼 계속 빠져나갈 게 불 보듯 뻔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결국 마지막 남은 이 집까지 팔아치워야 하는 날이 오고야 말 거라는 사실이 제 눈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창밖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거센 태풍이 불듯 선명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무너지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할인이마저 저 어둠 속으로 같이 가라앉습니다. 준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손녀 할인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도망치듯 끌려다니던 나약한 엄마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대로는 끝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그날 밤, 저는 평생 중 가장 차갑고 단호한 결심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무렵 서울 사는 큰딸 수진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동생 준수가 어떻게 집안을 휘젓고 행패를 부려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아직 아이들이 어렸던 학창시절, 제가 학원 일로 밤낮 없이 바쁠 때 제 대신 준수를 챙기고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준 건 늘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딸아이도 그저 어린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엇나가는 동생을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달래며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남동생을 끔찍이도 아끼던 누나였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에 가고 번듯한 회사에 자리를 잡은 후에도 저 몰래 준수에게 몇 번이나 돈을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제발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라면서요.
그때마다 준수는 돈을 넙죽 받으면서도 모진 말로 누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무슨 엄마라도 되냐며 잘 나간다고 유세 떨지 말고 어른인 척하지 말라면서요. 결국 딸아이도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의 사위를 만나 결혼하면서 자기 가정에 충실하느라 알면서도 더는 손을 쓰지 못하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누나가 결혼한 뒤에는 매형 제법 눈치가 보였는지 더 이상 수진이에게 함부로 험한 말을 내뱉지는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집을 찾은 딸아이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지?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기려 했습니다. 다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힘든 거야. 그러자 수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평소와 다른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나도 준수 불쌍해. 근데 지금 준수가 저 모양인 거 엄마가 오냐오냐 키우고 힘들 때마다 다 도와줘서 그런 거야. 제 돈 아니니까 그렇게 뭐든 쉽게 포기하는 거야. 옆에서 다 해주는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준수가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 모진 말하면 엄마한테 돈이 나오고 할인이 안쓰러운 모습 보면 엄마가 도와줄 텐데. 이제 진짜 준수 생각한다면 엄마가 단호해져야 해. 우리가 여기서 더 도와주면 준수는 진짜 평생 사람 안 돼. 엄마. 주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아이 말이 단 한 구절도 틀린 게 없어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걸 내가 왜 모르겠니?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다. 너한테도 면목이 없구나. 갈라진 목소리 사이로 눈물이 쏟아졌고 수진이는 제 거친 손을 꼭 맞잡아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난 준수보다 엄마가 더 걱정돼. 엄마 이러다가 먼저 쓰러지면 그땐 어떡해.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 테니까 내 말 들어줘. 할인이 당분간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살자. 엄마도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와. 엄마가 여기 계속 버티고 있는 한준수는 절대 안 변해. 엄마라는 비상구가 사라져야 준수도 제 인생을 바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먼저 간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집을 떠난다는 게 너무나 거대하고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는 저를 보며 수진이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지. 엄마한테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 엄마 인생. 66해를 사는 동안 제 삶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늘 누군가의 아내, 엄마, 할머니였지 나 자신으로 살았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스스로 깨달았던 잔인한 진실과 딸아이의 조언이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차마 가슴이 따라가 주질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으며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준수 곁에 존재하는 한 아들은 평생 정신을 차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집을 나서는 수진이가 거실에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딸아이가 남긴 그 한마디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제 등 뒤에서 오랫동안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다녀간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정막을 깨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받기도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어김없이 술이 잔뜩 들어간 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짐작대로 준수에 꼬인 혀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야. 돈 좀 보내줘. 지금 당장. 준수야,
지금이 몇 시인지나 아니? 몰라. 그딴 거. 그냥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면 나 지금 할인이랑 같이 확 죽어버릴 거야. 지난 세월 동안 수십 번도 더 들었던 협박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사지가 떨려 새벽길을 미친 듯이 달려갔고, 두 번째 들었을 땐 밤새 전화를 붙들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온몸의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건 예전 같은 나약한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들의 빌라로 달려갔을 때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수는 눈이 뒤집힌 채 물건을 부수고 있었고, 그 구석에서 7살 할인이는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을 방패 삼아 행패를 부리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떨리는 손을 고정하고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난동을 부리던 준수는 결국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아들이 끌려나간 자리에 주저앉아 저는 울면서 빌라의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꾸어 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결코 행동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 새벽 이대로는 끝이 없다. 이제는 내 손으로 이 지옥을 끊어내야 한다던 다짐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풀려난 준수가 빌라 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쉴 새 없이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신경질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준수야, 엄마 말 잘 들어. 그리고 딴소리 말고 그냥 새겨들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일단 문부터 열고. 준수야. 나직하게 가라앉은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모양인지 전화기 너머 준수가 멈칫하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너 평생 엄마한테 아빠 없이 키웠다고 원망하며 살았지? 그래, 맞아. 엄마가 부족해서 너한테 상처를 줬다. 근데 준수야, 너는 정작 아빠가 되어서 내 딸 할인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아빠가 없어서 그렇게 불행했다는 놈이 지금 내 자식한테는 대체 무슨 지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엄마 원망하기 전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내 딸 얼굴부터 똑바로 봐라. 엄마 생각도 말고 내 생각도 말고 오직 할인이 하나만 생각하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늘 가짜는 핑계를 대며 소리를 지르거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던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먼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잘한 짓인지 내 모진 독설이 준수의 가슴에 닿는 일이라도 닿기는 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평생 죄인처럼 가슴속에 삼켜왔던 말을 마침내 토해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겨우 진정된 할인이를 곁에 뉘어 재우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진작 떠났고 이제는 믿었던 할머니마저 매정하게 돌아서 버린 집에서 곤히 잠든 불쌍한 내 손녀딸. 아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이제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저도 제 아들도 손녀 할인이도 이 지독한 수렁에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무심히 밝아오는 새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26년 동안 저를 옥죄던 나약한 부모의 시간은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의 진짜 홀로서기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집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계약자를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2달 뒤로 잡혔습니다. 정리가 끝나자마자 큰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집 계약했다. 엄마, 정말? 진짜 결심한 거야? 응, 정리되는 대로 갈게. 미안해. 황서방 얼굴 보기도 멋졌고 우리 예쁜 지민이 보기도 면목이 없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외롭게 혼자 두지 말고 먼저 모셔오자고 제안한 거 황서방이야. 그리고 우리 딸 지민이는 할인이랑 같이 산다고 하면 좋아서 난리법석이 날걸? 정말 잘 생각했어, 엄마. 짧은 통화였지만 눈물이 핑 돌 만큼 고맙고 미안한 내 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산 내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길에 쓰러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던 곳이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 뛰어다니던 곳이었으며 밤늦게 학원 문을 닫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불을 켜주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건 제게 단순히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가슴이 아려와 몇 번이나 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하던 그 고독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우리 세 식구 다 같이 죽는다는 다짐, 이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멈추었던 제 손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삿짐을 대강 정리해두고 아들 준수의 빌라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수가 며칠은 씻지 않은 푸석한 얼굴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녀석은 슬그머니 제 시선을 먼저 피하더군요. 쏟아부었던 제 모진 말이 아들의 가슴에 조금은 와닿았던 걸까요? 예전처럼 다짜고짜 돈을 요구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인이가 유치원에 가고 없는 틈을 타 말을 꺼냈습니다. 준수야, 엄마 이 집 정리하고 누나네로 갈 거다. 할인이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준수의 얼굴이 단박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인이를 왜 엄마가 데려가? 그럼 내가 지금 할인이 옆에서 온전히 밥 챙겨주고 유치원 등하원 시켜줄 수 있니? 할인이 이제 곧 학교 들어갈 나이야. 내가 공부시키고 똑바로 보살필 수 있어? 현실을 똑바로 봐. 지금 너 하나 제 몸 추스르지 못하면서 애를 내가 무슨 수로 키우겠다는 거야. 준수는 차마 반박하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심 아들이 또 할인이를 방패 삼아 억지를 부리거나 행패를 부릴까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엄마 노후 자금은 앞으로 단 10원도 내 몫은 없어. 지금까지 뒤치다꺼리 해준 걸로 부모 노릇은 끝이야. 내가 이번에도 정신 안 차리면 이 빌라 계약 기간 끝나는 대로 보증금 싹 빼서 정리할 거다. 그럼 내가 발 붙이고 살 곳도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내 발로 나가서 벌어. 엄마는 이제 너 안 도와줘. 만약 또 예전처럼 술 먹고 행패 부리면 엄마는 내 눈앞에서 영영 사라질 거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내 앞가림하며 살아. 이게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그러자 준수가 악에 바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랑 할인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준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할인이가 불쌍하니까 데려가는 거야.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이사하는 날 아침 거실에 가득 쌓인 박스들을 보며 7살 할인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우리 할인이 수진 이모 집으로 같이 살러 가는 거야. 할인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그 순진한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일 열심히 하고 좀 있다가 올 거야. 그것이 기약 없는 거짓말이 될지 진짜 약속이 될지 그때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조그만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그 말밖에는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할인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거친 손을 꼭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무심코 빌라 입구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수가 멀찍이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건네지 않은 채 차갑게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았습니다. 차가 서서히 출발했습니다. 할인이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제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잠든 손녀딸의 천사 같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이별의 시간을 기억하게 될까요?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상처 없이 구김살 없이만 자라준다면 바랄 게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집으로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준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독한 술 냄새가 풍기지 않는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일 시작했어. 물류센터야. 별거 아니지만 일하고 있어. 저는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고 묵묵히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할인이는 잘 있어? 잘 있다. 밥도 잘 먹고 지민이랑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 엄마, 할인이 당분간만 좀 부탁해. 대신 돈은 버는 대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온전히 믿어야 할지 솔직히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두 번 실망해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의 목소리가 분명 달랐습니다. 겉멋든 핑계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뎌내기 시작한 남자의 묵직함이 딱 그만큼 묻어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고 2주 뒤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에 수진이가 문을 열자 그곳에 준수가 서 있었습니다. 거칠었던 수염을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은 아주 오랜만에 마주하는 말끔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놀던 할인이가 준수를 보더니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며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준수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제 자식을 품에 받아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딸아이를 꼭 안고 어깨를 들썩이더군요. 저는 부엌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준수가 할인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잘 지냈어?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할인이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 그 짧은 대화가 제 가슴을 어찌나 후벼 파던지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부엌 안쪽으로 들어가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먹은 뒤 준수와 사위가 거실에 나란히 마주 앉았습니다. 사위가 슬그머니 시원한 캔맥주 하나를 건넸고 준수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캔만 만지작거리던 두 사람 사이로 사위가 먼저 넌지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남, 일하는 거 많이 힘들지? 준수가 맥주캔을 꼭 쥐며 나직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매형, 저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요. 그래. 할인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텨내면 돼. 남자들끼리의 대화라 길지 않았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다짐 속에 담긴 무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누군가에게 떠밀려서가 아니라 준수가 34살 인생 처음으로 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꺼낸 반성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문틀에 기대어 그 소리를 듣는 제 가슴에 얹혀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스르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수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뭔가를 말하려다 말고 제게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역시 다정한 위로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굳이 긴 말을 섞지 않아도 그것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준수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진이가 제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했어. 오늘 준수 얼굴 보니까 눈빛이 완전히 밝아졌더라.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준수를 믿어주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 딸아이의 말에 저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어 왔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안함을 사랑이라 착각했고 자식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돈을 대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독이었습니다. 모질게 돌아서는 것이 잔인한 것 같지만 때로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워져야만 진짜 내 자식을 살리는 사랑이 된다는 것을 놓아주어야만 비로소 제 발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진실을 저는 66이 되어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남들에 비해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 자식을 살렸고 제 손녀를 지켜냈으니 이것으로 되었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밤바람이 부드럽게 밀려들었습니다. 지독하게 무겁고 고달팠던 제 평생의 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은 참 많이 지치고 달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생 처음으로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리며 이제야 진짜 살 것 같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날 제가 마주한 우리 집 현실은 텅 빈 통장 하나였습니다. 이제 은퇴 후 쉴 일만 남았다고 믿었던 제 미래가 송두리째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33년 거친 건설 현장을 떠돌며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고 땀 흘려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전부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제 30년치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비로소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잔인한 진실도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건 우리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황혼의 문턱, 은퇴라는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잔인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거친 건설 현장을 누볐던 사람이 정작 제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다니 말입니다. 저는 건설 현장 소장입니다. 27살 무렵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33해째 전국의 크고 작은 현장을 떠돌았습니다. 부산에서 인천으로, 광주에서 울산으로, 세종에서 광명으로 어디에 가든 제 방은 늘 오피스텔 한 켠이거나 현장 근처 원룸 한 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시멘트 냄새에 눈을 떴고 현장 식당에서 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거친 밥이었지만 맛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오늘도 제가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저는 집에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날이면 늘 그랬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눈을 감으면 먼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다는 날, 저는 충주 현장에 있었습니다. 둘째가 유치원 입학식을 한 날, 저는 여수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감독을 하고 있었지요. 운동회, 학예회, 생일, 아이들의 중요한 날마다 저는 어김없이 어딘가에 먼지 날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젊은 날엔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하고 매달리는 작은 손들을 붙잡을 때면 가슴속 어딘가가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늘 미안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커버렸구나. 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었구나. 한 달에 몇 번 집으로 갈 때마다 참 미안했습니다. 내가 없는 빈자리에서 아들 둘을 홀로 키워낸 아내에게 늘 빚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은 한 푼도 묻지 않고 전부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더 미안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다시 먼 현장으로 짐을 쌌습니다. 신혼의 달콤함도 채 가시기 전에 아내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혼자, 아이가 아파도 혼자, 크고 작은 집안일이 생겨도 늘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 미안한 자리를 돈으로 채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통째로 아내 통장에 넣었습니다.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얼마나 남는지, 어떻게 모아두는지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신뢰였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은 아내이니까. 내가 밖에서 돈 버는 동안 이 집의 살림은 아내한테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믿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제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돈이라도 다 주면 내가 없는 빈자리가 조금은 덜 크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큰애는 올해 30, 대기업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둘째는 28, IT 회사에 다닙니다. 아내 혼자 다 키워낸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참관 선생님처럼 가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집에 오면 좋아했지만 중학교쯤 됐을 때부터는 제가 집에 와도 아이들이 크게 반기지 않더군요.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저는 그저 가끔 나타나는 낯선 어른이었을 테니까요. 현재 제 나이 60. 정년까지 딱 2년 남았습니다. 2년 뒤면 저는 현장 소장 정명수가 아닌 그냥 62살의 평범한 아저씨가 됩니다. 마침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반갑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크게 반기는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주말 부부로 살아와서인지 재회의 방식이 좀 어색합니다. 그냥 왔어? 하고 아내가 말했고 저는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30년을 따로 살았는데 살가우면 얼마나 살갑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30년을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탄의 야경이 환했습니다. 정돈된 도로, 깔끔한 상가,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저는 그제야 조금 실감이 났습니다. 오늘도 집에 왔구나.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설렜습니다. 30년을 바쳐서 마련한 내 집이었습니다. 동탄의 아파트 한 채, 남부럽지 않은 자가. 현장에서 버는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전부 아내한테 맡겼고 우리는 그렇게 이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이들도 반듯하게 자라 큰애는 대기업에, 둘째도 멀쩡히 직장을 다녀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 아내랑 둘이 맛있는 밥도 먹고 가끔 여행도 가고 여느 부부처럼 소소하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좀 쉬어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줄곧 기다려온 노후의 귀환이 왜 이렇게 쓸쓸한 건지 아니면 제가 기대했던 무언가가 이미 이 집에 없어서인 건지 그 이유를 그때의 저는 아직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되는 건
불과 몇 시간 뒤의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나서 저는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밥상 앞에서 꺼내기엔 참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정년이 정말 코앞이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앞으로 살아갈 얘기.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더니 별말 없이 식탁 건너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내가 이제 2년 있으면 정년이잖아. 그 이후 살아갈 얘기도 해야 하고 큰애랑 둘째 결혼 자금도 슬슬 생각해둬야 할 것 같고 우리 지금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적막한 거실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기어들어 가듯 말하더군요. 모아둔 돈이 없어.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다니요. 제가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그 고생을 하며 월급을 통째로 가져다 주었는데 말입니다. 거친 현장에서 일하며 번 돈은 전부 아내 통장으로 곧장 보냈는데 그 돈이 다 없다고요? 다시 말해봐.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 있잖아. 우리 이 집 있고 그럼 큰 걱정은 없는 거 아니야? 아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큰 걱정 없다고요? 집이 있으면 알아서 매달 밥이 나오고 병원비가 나오고 자식들 결혼 자금이 저절로 나옵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내 정년이 고작 2년 남았어. 62에 일 그만두면 국민연금은 3년 있어야 나온다고. 그 공백기 동안 우리는 뭘로 버텨? 그리고 그때 연금 나와봐야 우리 둘이 합쳐 한 달에 200만 원 남짓일 텐데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그걸로 어떻게 살아? 우리 애들 곧 장가도 보내야 하고 우리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 집 한 채 달랑 있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노후는 다 어쩌고 대체 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벼락같이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화를 낼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현실을 차분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막상 텅 빈 미래와 마주치고 나니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당장 우리 길거리에 낳는 거 아니잖아. 왜 그렇게 숨이 넘어가게 난리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서럽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낳는 처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60에 퇴직하고 90까지 산다면 우리 부부 앞에는 아직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30년을 대체 무슨 수로 버티냐는 미래를 묻고 있는데 아내는 당장 눈앞에 칩 한 채를 방패로 내세우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을 골랐습니다. 통장 다 가져와 봐. 아내는 선뜻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방에서 통장 몇 개를 머뭇거리며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몇백만 원, 예금 통장에 고작 3천만 원. 그게 진짜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청춘을 바쳐보낸 피 같은 돈의 흔적이 통장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탁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일이란 게 몸은 고되어도 수입은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장 자리까지 올라오니 월급이 제법 두둑했지요. 30년을 모았다면 적어도 집 한 채 외에 현금 몇 억은 든든하게 모여 있어야 정상인 계산이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30년 동안 먼지 구덩이에서 버텨온 결과였습니다. 현장에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한 달에 겨우 몇 번 집에 가면서도 아내한테 다 맡기면 우리 가족 미래는 잘 굴러가겠지. 굳게 믿어온 대가가 이토록 허망한 껍데기 뿐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앉은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미안한 기색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얼굴 한구석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내의 그 억울한 표정 이면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이 피 같은 돈들이 그냥 증발한 게 아니라 분명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쉴 새 없이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돈들이 대체 어디로 다 새어나갔는지 대충 예상은 했지만 직접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고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통장을 확인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그 질식할 것 같은 무거운 침묵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이면 저는 다시 저 멀리 떨어진 현장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대로 문제를 덮어두고 가버릴 시간이 제겐 없었습니다. 여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이제는 나한테 숨김없이 말해봐.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활비도 쓰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우리 집 재정 상황이 어떤지 내가 똑바로 알아야 앞으로 방법을 찾든 계획을 세우든 할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지금 40대 아니야. 이미 노후 준비는 끝내놨어야 하는 나이라고. 그런데 내 나이 60인데 통장에 당장 돈이 없다는 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내는 제 다그침에 슬그머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화를 누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장인어른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제가 한창 현장에 있을 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치아가 많이 나빠지셔서 급히 해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말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 건강 챙기는데 아까울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 그저 당연한 도리라 여겼습니다. 처가댁 냉장고며 세탁기를 통째로 바꾼 것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낡아서 새로 바꿔드렸다는 얘기를 스치듯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친 현장에서 전화기 너머로 듣는 집안 살림 얘기들은 어차피 제가 매일 붙어 다니며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늘 이 한마디가 제 대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심히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집 통장에 얼마나 커다란 구멍들을 뚫어놓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전혀 몰랐던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처남의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처남이 2년 전에 작은 사업을 해보겠다며 처가의 손을 벌렸고 장모님이 아내를 붙잡고 울면서 부탁했다더군요. 그 눈물의 아내가 저 몰래 따로 거액의 목돈을 쥐어줬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기가 차서 얼마를 줬냐고 다그쳐 묻자 아내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1억 5천. 그 숫자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큰 돈을 빌려주면서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어? 당신한테 말했으면 안 된다고 하고 불같이 화냈을 거잖아. 그 당당한 변명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할 걸 뻔히 알면서도 저를 철저히 속이고 저질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돈은 돌려받았어? 그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아내는 제 말에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모님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2달 전 장모님이 다치셨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경남 쪽 현장에 내려가 있어서 아내에게서 장모님이 좀 다치셨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많이 다치셨냐고 걱정스레 물었더니 아내는 연신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걱정 말라고 해서 저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장 제가 현장을 비우고 올라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그 잔인한 전말을 처음 알았습니다. 기가 막힌 건 아내 형제들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자기들이 타 지역에 멀리 살아서 갈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댔답니다. 그러고는 병원이 바로 코앞에 붙어있는 우리 집이 가장 가깝고 조건이 좋지 않냐며 아내에게 장모님을 모시라고 일방적으로 등을 떠민 거였습니다. 이미 저희 빼고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선 아내에게 통보만 했고 아내는 고스란히 혼자 장모님을 모셨던 거였어요. 2달 내내 병원을 오가며 병수발을 도맡았고 형제들이 나 몰라라 하니 병원비와 약값, 간병비까지 죄다 아내가 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2달 동안 현장에서 바보같이 전화만 걸어댔던 겁니다. 아내는 별일 없으니 현장 일에만 신경 쓰라며 늘 괜찮다고만 했었지요. 그때 저는 아내가 저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배려해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괜찮다는 아내의 거짓말 뒤편에 이토록 기가 막힌 일들이 널려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야 처참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은 전부 눈 감아줬습니다. 처가만 유독 끔찍하게 챙기는 아내가 솔직히 못마땅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기대는 건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제가 늘 곁에 없었으니까요. 그 외로운 빈자리를 처가 식구들이 채워줬을 거라 믿었기에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현장 숙소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홀로 서글픈 속을 끓이는 밤이 수두룩했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꺼내봐야 부부싸움이 될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가족은 가족도 아니야? 당신 진짜 가족은 대체 누구야? 내가 현장에서 먼지 마셔가며 땀 흘려번 돈 친정에 다 퍼주라고 내밀었던 거 아니잖아. 그러자 아내가 눈을 부라리며 악에 받쳐 받아쳤습니다. 뭐? 다 퍼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당신 집 비우고 현장에서 일할 때 나 혼자 애들 케어하면서 아들 둘 다 대기업 보내고 번듯하게 키워냈어. 나 외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내 곁에 있어준 게 우리 부모님이고 내 형제들이야. 그런 가족 좀 도와준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전국의 현장을 전전하는 동안 아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외로웠을지, 명절에도 아이들이 고열로 아플 때도 크고 작은 집안일이 터질 때마다 아내는 곁에 없는 남편 대신 친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친정이 아내의 유일한 숨구멍이자 버팀목이었다는 걸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가슴속에서 마구 끌어올랐으니까요. 저는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식탁 위에 간신히 올려놓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 혼자 다 애들 키웠고 그 외로운 세월 동안 처가가 버팀목이 됐던 거 나도 다 인정해. 근데 여보, 그 고마움의 대가가 내 청춘을 다 바쳐 일해서 번 돈, 우리 부부의 노후까지 전부 다 바쳐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거실의 차가운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고 우리는 한동안 그 숨막히는 공기 속에 각자 굳어버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온 집안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차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텔레비전 화면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그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대충 마치고 난 후 아내가 눈치를 보며 슬쩍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나 이번 주 목요일에 친정 좀 다녀와도 돼? 아버지 병원 정기검진 날이라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텅 빈 통장을 열어봤고 오후 내내 돈 얘기로 싸웠는데 이 와중에 아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친정아버지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저는 서글픔을 넘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잔인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슴 한구석이 아리며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멀리 남의 시골에 혼자 계시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올해로 85. 아버지는 제가 30 초반일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 어머니는 줄곧 혼자 그 시골집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남해 거친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구부정한 허리로 텃밭이나 조금 가꾸시면서 말입니다. 제가 워낙 전국의 현장을 떠도느라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 어머니는 저 힘들까봐 먼저 내려오라는 말씀을 평생 잘 안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어미는 아무렇지도 않다. 늘 그 눈물겨운 말씀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 역시 자식으로서 참 무심했습니다. 현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허둥지둥 올라오기 바빴고 다정한 전화 한 통 자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머니 앞에 죄인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달랐어야 했습니다. 명절에 남의 시골로 내려가자고 하면 아내는 꼭 한 번씩 얼굴을 찌푸리며 머뭇거렸습니다. 길이 너무 막혀서 멀다. 애들 스케줄은 어쩌냐. 이번엔 그냥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되겠냐. 이런저런 핑계들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먼 길이라 차 타는 게 힘들기도 하겠지. 아이들 챙기느라 지쳐서 그렇겠지 하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부터 제 눈에도 그 이중잣대가 빤히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친정 행사라면 아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이다. 처남 생일날이다. 조카 대학 입학 축하 파티다 하면 아내는 며칠 전부터 들떠서 아침 일찍부터 온갖 채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남해는 멀어서 못 가겠다던 사람이 친정 가는 길은 단 1분도 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 스케줄이 문제라며 시댁행을 막아서던 사람이 처가에 갈 때는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 알면서도 저는 그냥 못 본 척 눈을 감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내한테 그걸 서운하다고 꼬집어 말하면 결국 또 처가 얘기로 문제가 번질 것이고, 그러면 아내는 당신 밖으로 돌 때 친정이 나한테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아느냐며 똑같은 가시 돋친 말을 반복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도 없으니 저는 그냥 매번 혼자 속으로 삼키고 삭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3년 전 그 잔인했던 일이 생각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어머니께는 큰 수술이었고 수술 후 경과를 꼭 봐야 한다는데 저는 하필 그때 중요한 공정이 걸린 현장 일정 때문에 수술 당일 낮에 내려가기가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절박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 대신 내려가서 어머니 수술 마무리될 때까지만 옆에 좀 있어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때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잠깐 망설이더니 참 쉽게도 말하더군요. 그날 우리 엄마 생신인데 그냥 당신이 잠깐 휴가 내서 혼자 다녀오면 안 돼? 저는 그 차가운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 지사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간신히 이틀 휴가를 얻어 혼자 쓸쓸히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수술실 앞 병원 복도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면 다른 환자 가족들은 둘씩 셋씩 모여 서로 손을 잡고 기대어 울며 위로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내 어머니의 수술날 친정 식구들과 모여 웃으며 케이크 불을 끄고 있었겠지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하얀 링거줄을 주렁주렁 달고 마취가 덜 깨어 눈도 제대로 못 뜨시면서도 어머니는 제 거친 손을 더듬더듬 찾아 꼭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바쁜데 시간 내게 해서 미안하구나. 저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서글펐던 일을 아내한테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내 가슴만 더 찢어지지 뭐가 달라지겠냐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향한 지독한 서운함들을 마음속 가장 깊은 장기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아만 두었습니다. 그 마비된 줄 알았던 날카로운 기억들이 오늘 이 밤 어둠 속에서 다시 칼날처럼 꺼내져 사정없이 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가 눈을 감고 듣는지 아니면 자는 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가슴 깊은 곳에 고백을 뱉어내고 싶었습니다. 당신 부모님만 부모야? 우리 어머니는 저 멀리 남의 시골 구석에 혼자 나이 들어 늙어가고 계시는데 당신 단 한 번이라도 그 쓸쓸함을 생각은 해봤어? 우리 부모님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당신 부모님한테만 효도하니까 당신 마음은 편해? 아내는 여전히 숨을 죽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더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누워 남의 바닷가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집에서 혼자 외로이 주무시고 계실 늙은 어머니만을 생각했습니다. 나 당신 외로웠던 거 다 이해하려고 피나게 노력했어. 섭섭한 일이 생겨도 저 사람도 홀로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지 싶어서 밉다가도 고마운 마음을 더 먼저 먹으려고 악을 썼단 말이야. 근데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한테 나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남인 것 같아. 그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는 게 이제 너무 지친다. 더는 내 마음이 버티지를 못하겠어. 너무 괴롭다.
말을 마치고 나서 저는 밀려오는 서글픔에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길고 잔인했던 밤, 저는 끝내 단 1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해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는데 큰애와 둘째가 벌써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구수한 국이 끓고 있었고 반찬도 평소보다 몇 가지가 더 정갈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내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참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늘 먼타지 현장에 가 있는 동안 이런 온기 있는 아침은 잘 없었으니까요. 그 낯선 풍경이 한편으론 참 반갑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큰애는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말을 전했고, 둘째는 주말인 오늘도 노트북으로 재택근무를 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짤막한 일상의 대화들이 오갔고 아내가 차린 밥은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큰애가 숟가락을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자, 오늘 친구랑 선약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그러자 둘째 놈도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따라 일어섰습니다. 저도 오늘 회사 선배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 다시 현장 가시죠? 아버지, 다음에 오시면 봬요. 철컥 하고 무겁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두 아이가 나가고 나니 집안이 순식간에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리고 치우는데 걸린 시간보다 다 자란 아들들이 식탁에 앉아 밥만 먹고 나 간 시간이 훨씬 더 짧았습니다. 이틀 동안 얼굴 한두 번 스치고 겨우 밥 한 끼 같이 먹은 것. 그게 주말마다 집에 오면 저와 아이들이 하는 일 전부였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서운하다고 붙잡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엄연한 성인이고 자기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묵묵히 설거지통 앞에 서서 밥상을 치우는 아내의 굽은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서글픈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한테만 저러는 걸까? 아니면 평소에 엄마한테도 저렇게 무뚝뚝한 걸까? 아빠는 가끔 집에 오는 손님 같아서 좀 더 어색하게 대하는 걸까?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 가정을 지켜왔지만 자식들에게 우리는 그저 나이든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살갑게 속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사이는 아니었지요. 그 서먹함이 밖으로만 돈 제 탓인지, 친정의 정신이 팔렸던 아내 탓인지, 아니면 그냥 이 시대 모든 부모 자식 간의 씁쓸한 거리감인 건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난 집안에는 결국 아내와 저 단 둘만이 다시 남겨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부엌 정리를 서둘러 마치고 거실로 나오더니 제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쏟아냈던 그 숨막히는 갈등의 공기가 여전히 거실 사방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고요한 침묵을 깬 건 아내였습니다. 어젯밤 깊은 어둠 속에서 제가 천장을 보며 내뱉었던 톡백을 아내는 자지 않고 다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신, 3년 전 어머니 무릎 수술하셨을 때 일 아직도 가슴에 묻어두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어제 악을 쓰던 것과는 달리 한결 낮아지고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생각 많이 했어. 근데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큰 언니 죽던 날 내 손 꼭 잡으면서 부모님 잘 부탁한다고. 미안하다는 말 남기고 눈 감았던 거. 저는 묵묵히 아내의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큰 언니 처형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한창 주말 부부로 지내며 큰애가 갓 돌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누나 같았던, 아내에게는 엄마 같고 친구 같았던 처형이 갑자기 병으로 너무나 이른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처형은 세상 그 누구보다 의지하던 우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전화해 울던 사람, 밤새 통화하며 시시콜콜하게 삶을 나누던 유일한 버팀목이었지요. 그 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남은 우리 부모님, 내가 잘 부탁한다고. 미안하다고요. 저는 아내가 그 슬픈 과거를 제 가슴에 묻으며 고백했던 젊은 날이 스치듯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얘기하며 제 품에 안겨 소리도 없이 서럽게 울 때 저는 그저 가여운 아내의 등을 묵묵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이 남긴 그 눈물의 말이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아내의 발목을 옥죄는 거대한 사슬이 될 줄은 그때의 저 역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우주 같았던 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나서 내가 친정 식구들 안 챙기면 언니한테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아서, 내가 버티지 않으면 친정이 단숨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얇은 눈가가 금세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먹먹한 가슴을 누르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 역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처가 일이라면 간과 쓸개까지 빼주며 미련하게 매달렸는지, 그게 단순한 친정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뿐인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과 부채감이 아내를 30년 동안 처가의 구원자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도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해 주었던 대가가 은퇴를 앞둔 우리 가정을 이토록 철저히 갉아먹는 칼날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나라고 그걸 모를까봐? 당신 처형 보내고 수많은 밤을 잠 못 자고 숨죽여 울던 거 내가 당신 곁에서 다 지켜봤어. 그래서 나 없는 동안 당신이 처가 챙기고 돈 쓸 때도 저 멀리 홀로 계신 내 어머니 눈물 눈 감아가면서 어떻게든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야. 제 서글픈 고백에 아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근데 여보, 처형이 남긴 그 말이 당신 평생을 노예처럼 쇠사슬로 묶어서 지금 살아있는 나와 자신의 조카들의 미래까지 다 갉아먹으라고 한 약속이겠어? 처형이 하늘에서 당신 사는 꼴 보면서 정말 그걸 원했겠냐고. 아내의 자그마한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이며 흑흑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그 끔찍하고 무거운 짐, 이제 제발 좀 내려놓고 당신 인생을 살아. 나 현장에서 먼지 마시며 뼈 빠지게 고생한 것도, 내 서글픔도 조금만 알아달란 말이야. 나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야, 여보. 나도 이제 지치고 마음이 헐어서 달아 없어질 것 같아. 말을 마치고 저는 밀려오는 허탈함에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손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린 채 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격렬하게 흔들리는 아내의 슬픈 울음을 바라보면서 가슴 속에서 분노와 가여움,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이 무겁게 뒤엉켜 그저 가슴이 터질 듯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요일 오후인 지금 저는 다시 저 멀리 떨어진 현장 숙소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가방에 짐을 챙겨 넣으며 저는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또 시간이 흘러 대충 덮어두고 가버린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가기 전 우리의 무너진 미래를 두고 정말 마지막 단판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캐리어를 들고 나서려는데 아내가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눈이 울어서 퉁퉁 부어오른 아내와 저는 주말 부부의 이별 길목에서 잠깐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죄스러운 듯 제 시선을 툭 피하더군요. 저는 차가운 문고리를 잡은 채 낮게 읊조리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집에 오면 그때 우리 부부의 미래를 두고 제대로 다시 얘기하자, 여보. 잘 생각해봐. 그 주 내내 현장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차량 진입과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확인하면서도, 협력업체 소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 한구석에는 온통 지난 주말의 기억이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텅 빈 통장 잔고, 처남한테 건넸다는 피 같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무릎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던 그날, 마지막으로 제 앞에서 얼굴을 가린 채 서럽게 흔들리던 아내의 어깨까지, 현장 숙소의 침대에 누워 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왜인지 퇴근길 편의점 앞에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사지는 않고 돌아섰지만 말입니다. 아내한테서는 일주일 내내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붙잡고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이내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현장 숙소에 머물며 주말을 보냈을 겁니다. 나이 드니 고된 현장 일을 마치고 주말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보다 홀로 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 때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주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풀지 못한 무거운 숙제를 집에 그냥 던져둔 채 또 한 주를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간단히 짐을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집까지 3시간 남짓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이번에 집에 가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만을 곱씹었습니다. 지난주처럼 감정이 앞서서 소리부터 지르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처한 잔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차갑고 냉정하게 짚어주며 지금 우리가 대체 어느 막다른 곳에 서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밤 9시가 훌쩍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내려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거실 불을 환하게 켜두고 있었습니다. 도어락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 싱크대 앞에서 아내가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몰라보게 더 헬쑥하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서글픈 침묵 속에 아무 말도 얹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골라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생각 많이 했어. 당신이랑 싸우자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지금 현실이 어떤 꼴인지 그것만 제발 똑바로 좀 보자. 아내는 아무 대꾸도 없이 시선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린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이제 60이야. 나 평생 거친 건설 현장에서 잔뼈 긁어가며 일했어. 이제 몸이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 어깨도 무릎도 매일 아침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지만 내일 당장이라도 몸 어디서 먼저 신호가 와서 주저앉을지 모르는 나이라고. 당장 내가 아파서 쓰러지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대체 어디서 나와? 나 일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하늘에서 그냥 보란듯이 떨어져? 아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손가락만 초조하게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안 보여? 우리 애들 이제 30, 28이야. 당장 내일 모레 장가 간다고 하면 빈손으로 보낼 거야? 부모 노릇이라는 게 세상에 나와서 밥 먹여 키우는 것만이 부모가 아니잖아. 평생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다 줬는데 자식들이 인생의 출발선에 설 때 10원 한 장 보태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가 되라는 거야, 당신은. 저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누르며 잠깐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 외로웠던 세월, 나도 이해하려고 피나게 노력했어. 진짜야. 지난 30년 동안 당신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나 없는 빈자리에서 아들 둘 대기업 보내며 번듯하게 키워준 거 다 고맙고 남편으로서 100번 1000번 이해해. 처형 허망하게 보내고 그 지독한 부채감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것도 내 가슴에 다 서글프게 박혀있단 말이야. 아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눈가가 다시 붉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보, 이미 가고 없는 죽은 처형과의 약속 때문에 지금 눈앞에 살아 숨쉬는 내가 자식들의 미래가 이토록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게 그게 정말 맞는 거야. 처형이 당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걸 바랐겠냐고. 아내는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아내의 커다란 눈망울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지만 제 앞에서 차마 흘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참아내는 게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가장 잔인한 말을 마침내 꺼내 들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여보. 평생 당신한테 이런 모진 말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내 마지막 진심을 섞어서 솔직하게 말할게. 당신이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제는 내 남은 삶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순간 거실 사방에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서글픈 침묵을 먼저 깨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말한 다른 선택이 무엇을 뜻하는지 굳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아도 30해를 함께 산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동고동락한 부부 사이에 그 암묵적인 선언이 얼마나 납덩이처럼 무겁게 떨어지는지도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지금 곁에서 당신 손을 잡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당신 진짜 가족들을 영영 잃어버리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마, 여보. 말을 마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힌 문 등 뒤로 아내가 거실 식탁 의자에 굳어버린 채 오래도록 홀로 앉아있는 쓸쓸한 기척이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침대에 누워 밤새 단 1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느꼈던 허탈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꼭 해야만 했던 마지막 진심을 아내에게 똑바로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무겁던 마음의 짐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안방에 지독한 정막이 깔린 가운데 열린 창문 너머로 동탄의 화려한 밤 불빛들만이 우리의 허망한 인생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 새벽 2시가 넘도록 괴롭게 뒤척이다가 결국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방의 불은 다 꺼져 컴컴한 거실. 아내는 소파에 편히 누운 것도 아니고 낮에 앉았던 그 식탁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건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보탤 말은 없었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 마지막 진심은 어젯밤에 전부 쏟아냈으니까요. 다음날 토요일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고요하게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움직였고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 지독한 고요함이 이상하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 공기 중에 쏟아냈던 날카로운 말들이 여전히 거실 사방에 묵직하게 떠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단 한 글자도 머릿속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방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아내가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의 두 눈이 밤새 모진 매라도 맞은 것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밤새 자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참 동안 숨을 고른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어젯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잤어. 저는 들고 있던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내의 헬쑥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쏟아낸 말들이 비수처럼 박혀서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 처음엔 솔직히 너무 서럽고 억울했어. 나도 주말부부 하면서 이 넓은 집에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켰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이런 모진 비난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밤새 당신이 원망스러웠거든. 아내는 가녀린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얹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컴컴한 거실에 혼자 앉아서 밤새 생각을 곱씹어 보니까 결국 당신 말이 다 맞더라고. 내가 미련하게 과거에만 묶여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소중한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어. 죽은 언니가 남긴 말을 짊어지겠다고 지금 살아 숨쉬는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거더라고. 당신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밤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미련한 죄책감에 갇혀서 당신 힘들어하는 것도 고생하는 것도 외면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아무런 말도 얹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가슴속 굳은 응어리를 스스로 다 꺼내놓을 때까지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 여보. 어젯밤에 당신 입에서 다른 선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처음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그 말이 너무 무섭고 떨렸어. 근데 혼자 앉아 가만히 따져보니까 무섭다는 감정보다 내가 지금껏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건지 그 차가운 현실이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오더라. 아내의 목소리가 서글픈 깨달음에 조금씩 가늘게 젖어들었습니다. 나 전업주부로 30년을 살았잖아. 당신이 내 곁에서 사라지면 나한테 남는 게 대체 뭐가 있겠어.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혼자 남은 나를 진짜 책임져 줄까? 내 동생은 내가 빌려준 그 큰 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안 갚고 있고 내가 진짜 당신 잃고 혼자 남겨지면 어떨지 밤새 차갑게 생각해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 여보.
그 처절한 고백을 듣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내가 30년 만에 비로소 그 잔인한 현실의 민낯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기 시작했다는 서글픔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평생 밖에서 고생한 당신한테도, 저 멀리 홀로 계신 어머님한테도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지금 내 곁에서 30년을 묵묵히 버텨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과거는 다 끊어내고 당신을 가장 먼저 볼게. 우리 아이들 앞길 안 막히게 뒷바라지 잘하고 어머님한테도 정말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면서 살게. 나 진짜 딱 한 번만 다시 믿어줘, 여보. 아내는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내의 헬쑥한 뺨을 타고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깊은 정막 속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동안 아내 입에서 바로 이 말을 간절히 듣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정, 처가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고 내 곁으로 돌아와 달라지겠다는 그 약속. 그런데 막상 그 절박한 고백을 귀로 듣고 나니 속이 뻥 뚫리며 울컥하기보다는 그저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하고 서글퍼질 뿐이었습니다. 지나간 잔인한 30년의 세월이 이 짧은 고백 한마디로 단숨에 다 씻겨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걸 아내도 알고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드디어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평생 짐을 지느라 거칠어진 아내의 가녀린 두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꼭 쥐어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쓸쓸하면서도 따스한 늦가을 햇살이 거실 바닥 깊숙이 조용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래되고 낡은 상처들이 아직 깨끗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채였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 사이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말입니다. 그 눈물겨운 변화의 시작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게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우리 부부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한 변화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크고 요란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의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이었지요. 가장 먼저 아내가 친정으로 달려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는 처남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아내는 예전처럼 숨기지 않고 제게 전화를 걸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동생이 아버지 병원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자. 제게 통보가 아닌 먼저 상의를 청해온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살아갈 부부만의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처가의 모든 대소사는 앞으로 아내의 다른 형제들과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누어 분담하기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내 혼자 미련하게 그 무거운 짐을 다 떠안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 역시 무척이나 쉽지 않아 했습니다. 평생을 친정의 구원자라는 강박에 묶여 살아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는 게 몸에 깊이 밴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 역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눈 딱 감고 해보겠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주말 우리 부부는 저 멀리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를 뵈러 내려가는 기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나란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동탄에서 남해까지는 참 멀고도 아득한 길이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추수가 끝난 쓸쓸한 늦가을의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말없이 그 가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슬그머니 무언가를 제 무릎 위에 얹어놓더군요. 묵직하고 두툼한 하얀 봉투였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뭐냐는 듯 의아한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얇은 눈가를 붉히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많지는 않지만 이거 이번에 내려가서 어머님 용돈으로 다 드려. 그동안 며느리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당신 마음에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여보. 저는 제 무릎 위에 놓인 그 두툼한 봉투를 한동안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노력과 결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봉투 앞에서 가슴이 꽉 막혀 어떤 말도 쉽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거친 손을 가만히 쥐며 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맛있는 거 내 손으로 다 해드리고 올래? 그리고 여보, 이번 겨울 지나고 나면 어머님 우리 집으로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려보자. 큰 병원 모셔가서 정밀 검사도 싹 다 해드리고 당신 퇴직하기 전까지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리면서 모시고 싶어. 보살펴드리지 못한 기나긴 세월. 이제라도 내가 당신 옆에서 제대로 갚아나가고 싶어, 여보. 그 따뜻한 고백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며 차장 밖 풍경이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목이 메어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저는 거친 손을 뻗어 아내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손길에 피식 바보처럼 웃으면서도 연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그냥 놓지 않고 부서져라 단단하게 쥐었습니다. 남해에 도착해 오래된 어머니 댁 대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구부정한 허리로 마당 한 구석에서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다 헤어진 옷을 입고 호미질을 하던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아들과 며느리의 동행에 놀라 멈추시고는 한참 동안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제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그저 흙 묻은 거친 손을 조용히 내미셨습니다.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마당으로 달려가 그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세월의 서운함을 단 한마디도 입 밖에 얹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물을 훔치며 며느리의 찬 손을 더 꽉 쥐고 등을 토닥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차마 고개를 똑바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밥상을 채웠습니다. 연세든 노인이 소화하기 편하게 손이 무척이나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는데도 아내는 힘든 기색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땀을 흘리며 부엌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정성껏 차려낸 밥상 앞에 앉으셔서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맛있다. 우리 며느리가 정성으로 만들어줬으니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아내가 밥을 먹다 말고 급히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는 것을 저는 그저 못 본 척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온기가 시골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깊은 어둠을 바라보며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친정이고 원자로 살며 지나간 과거의 부채감에 꽁꽁 묶여있던 아내는 이제 비로소 제 아내로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 정년이 남은 2년 동안 악착같이 허리띠를 졸라 메어 다가올 연금 공백기를 버텨낼 우리의 마지막 노후 자금을 든든하게 모아볼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고 당장 통장은 가벼울지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 서로를 믿고 손을 잡은 채 함께라면 노후 빈곤의 파도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서 평생을 묵묵히 피땀 흘리는 소중한 배우자를 방치하고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효도와 우애라는 이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도 내 가정이 무너진 지붕 아래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는 찰나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막막하고 두려워지는 황혼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제 손을 단단히 잡고 있는 현재의 내 가족입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정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느라 거칠어지고 닳아 없어진 배우자의 손을 지금 먼저 따뜻하게 쥐어주십시오. 진짜 인생의 눈물겨운 이막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위대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황혼의 길목에 서서야 마침내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